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에서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유정 의원, 네. 이상민 의원 같은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참 반응이 완전히 갈려요. 네. 정말 옳은 소리 한다 이런 분도 있고 왜 저런 사람을 부르냐 맨날 민주당은 혼내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저는 전자입니다. 사실상 전자에 가깝습니다. 이상민 의원 전에 이제 교육과 기술위원 상임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바른 말씀 많이 하셨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화한 게 아니라 초지일관 이렇게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민주당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당의 모습은 누가 바른 말을 하면 이렇게 극명하게 이게 두 쪽으로 나뉘는 이런 상황이 민주당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좀 그 우리 사회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예. 좀 화병이 많죠. 화병이 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선거 결과가 너무 팽팽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주변에도 여전히 뉴스 안 보고 TV 안 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예, 실제로 시청률도 그렇게 네. 나오고. 실제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런 화, 또 기대치, 열망 이런 거를 어떻게 정치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다는 이유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것 때문에 좀 조급함이 앞섰다. 그래서 제대로 못 짚고 간 것이 오늘날의 지금 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금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대선 패배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 그리고 이제 대선까지 과정 지난 5년간을 이끌었던 핵심 세력들이 보여준 행태가 국민들에게 특히 지지층에게 특히 연성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것도 없고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없고 또 변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자기들 울타리 속에서 박지원이라는 어떤 선대위원장 한 분 모셔와서 어떤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 사실상 국민들한테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포함해서 뭔가 민주당이 또는 진보가 우리 사회에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의원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몸쪽 강한 직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졌다 이거예요. 몸쪽 강한 직구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진 공은 한 시속 150km가 나오는데 박지원 위원장의 구속은 120km도 안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방향은 정확한데 울림이 작고 또 반대에서 막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게 말하자면 스피커의 차이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가졌던 그 사실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박지원 사실 뭐 굉장히 훌륭하고 또 20대 아주 유망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맞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게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이제 말하자면 무게감이 없어서 이렇게 온다. 근데 저는 그거 해석에 동의하기 좀 사실 좀 어려운 게 저 박지원이 얘기했잖아요.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가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 세 번째가 내로남불 오명을 벗자.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대중정당,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뭐 리버럴 정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 정당에서 비로소 탈피했을 때 중도를 끌어안을 때 비로소 수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방향도 맞는 거죠. 사실 운동선수가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이 마구잡이로 출전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딱 들어앉아서 비디오 분석하고 내 폼과 내 자세와 내 경기 스타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처절하게
침묵의 시간을 갖고 들여다봐야 그다음에 비로소 슬럼프 탈피하는데 이걸 조기 탈피하겠다고 좌충우돌 전후반 가리지 않고 출장하고 선발 마무리 가리지 않고 출전하다 보면 다 망가집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박지원 위원장이 제기했다고 보는데 이 점은 좀 당에서 무겁게 좀 그리고 무겁진 않더라도 그럼 좀 아프게라도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km 직구는 난타당하기 좋죠. 그런 게 저도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남에서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쪽에서 듣는 호남의 목소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색깔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은요, 호남에서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먹고 산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예정으로 지지하시는 거고, 근데 민주당이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반감보다 저희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비호감을 가지지 않은 예전에 이제 2016년형 국민의당 돌풍 같은 게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정치 환경이었다면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뭐 들지 않더라도 그 전남 광주의 기초단체장들의 무소속 돌풍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저희 순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전남과 광주의 견제구 내지는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이 어떨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자, 현안을 몇 가지 좀 살펴보죠. 가장 지금 관심이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이걸 이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법무부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더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만들어서 인사검증까지 이제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 너무 법무부 권한이 세지는 거 아니냐. 특히 한동훈 장관 뭐 소통용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 있고 또 사고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을 청와대 내에서 이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던 거는 사실상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는 의도였죠. 특히 조국 수석이 이제 민정수석하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였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한동훈 장관에게 더욱 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집중되는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사정 라인이라는 게 이제 검찰, 법무부, 과거에는 민정수석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에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이 모든 권한이, 사정 권한이 집중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폐해가 없겠느냐.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크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 전체 이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한 정보, 이걸 일일이 검증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천하람 위원장 보기에 문제 없습니까? 네,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뭐 사람을 아예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잠깐 이름표를 가리고 보면 이런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뭐 두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면 인사수석이 이제 후보자를 한 3배수 정도로 정하고 그걸 민정수석으로 토스해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같은 대통령실에 있고 또 옆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검증보다 정무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우선시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에도 막 이렇게 송곳 검증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증 기능을 좀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좀 전문성을 두자라는 얘기라서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임사 검증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걸 대통령실에 넘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검증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무적인 부담은 대통령실이 져라라고 해서 책임이 이제 좀
명확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도 자체로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근데 한동훈 장관이니까 너무 뭐 검찰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비교를 해보면 민정수석실에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해서 대통령실에서 전부 다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 건가? 뭐 그리고 왜 법무부가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기관이 대충 생각해 보면 경찰, 검찰, 법무부, 국세청, 국세청 사실 좀 애매하고 국정원도 요즘은 국내 하면 안 되니까 좀 애매하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경이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나의 새로운 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 뭐 나쁘진 않다고. 아니 법무부 권한이 너무 세지니까 인사혁신처 같은 데다가 맡겨서 검증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저는 뭐 그 지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마치 그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많은 풀을 관리해가지고 미리 민간인 사찰 같은 걸 해서 정보를 쌓아놓는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 인사수석은 없어졌죠. 요새 뭐라고 하죠? 인사기획관 쪽에서 한 3에서 5배수 정도의 후보자를 던져주면 그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검증 절차에 착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의 권한이 그렇게까지 강화된다면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그냥 떼서 한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금 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뭐 한동훈 장관이 뭐 100년 만년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기능 그대로 해도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5년 동안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그 바톤을 이어받더라도 똑같은 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무부에서 그런 권한을 한꺼번에 갖는다. 지금처럼 대통령, 법무부, 검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수직계열화된 체제 속에서 법무부에게 전체 공직에 대한 정보 관리를 맡기는 셈이거든요. 그런 구도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점들은 계속 논의됐던 것이고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고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권한들을 줘가지고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법무부에 그렇지 않아도 사정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왕수석, 소통령 그런 얘기들 그 전부터 좀 있었죠. 최수영 의원. 그런 자리에 누군가가 있으면 항상 좀 탈이 나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그 여우 피하다가 뭐 호랑이 만난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그 당연한 것에 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아니면 또 저 박근혜 정부 그때 수사 때 우병우 수석과 조국 수석을 다 들여다봤잖아요. 이거 민정수석실이 갖다 놓다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릴 수 있겠다라고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띄워놓자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건 있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큰데다가,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법무부령으로 나가면은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경계와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정보의 수집과 관리로 볼 것이냐. 저는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사실 인수위 시절에 이 인사검증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인수위가 발표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이 이 법무부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 한번 좀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치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어쨌든 지금 뭐 소통령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왕수석이 소통령이 됐다라고 얘기를 뭐 이렇게 그런 프레이밍을 좀 씌우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제도라는 것은 한번 시행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미국의 FBI가 조금 이런 식의 유사하게 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권력 집중하는 견제장치와 보완장치가 마련한다면은 이런 제도도 청와대로부터 띄워놓는 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기능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는 청와대가 일부 권한을 위임해 온
거거든요. 이제 법무부로 조금 더 이관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조금 더 치밀하게 마련하느냐. 무조건 국무회의 통과시킬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며칠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19조 20조를 보면 사실은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하는 권한입니다. 그거를 이제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위임을 해서 민정수석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통령실 외에 법무부에도 권한을 주면서 정규 조직을 만드는 거죠. 20명 내외의.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럼 그 조직이 단순히 들어오는 것, 뭐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비서관이 제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만 할 것이냐. 상시 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조가 되거든요. 인사혁신처가 하는 것이 그겁니다. 좋은 인재들을 풀을 모아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까지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정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냥 뭐 저는 이 제도 개혁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무적으로 이건 좀 한동훈 장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이게 사실 인사 참사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증을 열심히 하고 상시 조직을 만들어서 20명이 막 검증을 해도 단기간에 하다 보면은 탈이 안 생기겠습니까? 인사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인사 참사는 가끔 있는 거죠. 네, 뭐 참사도 일어나면 안 되고 사고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여튼 이제 검증이 부실했다라는 지적은 늘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뭐 민정수석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그 비난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나면은 법무부 내지는 아무리 단장이 따로 있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굳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그러니까 정무적인 특히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렇게 야당에 타겟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저희 당에는 오히려 약간 부담이 되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하지 않았나요? 네. 네. 공약이니까 이제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권한은 또 부담을 갖는 거니까요. 그래도 어찌됐거나 이 정보 수집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까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경계를 두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실 운영의 묘예요, 이거는. 그래서 잘 쓰면 약인데 정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여건 야건 모두에게. 그래서 아마 소통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 주장하는데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가 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소통령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민정수석의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 반작용에 대해 그런 폐해에 대해서 타파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었고 여전히 복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모든 부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인사 검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인데 그런 것들을 수사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 그게 적발이 가능하고 또 법에 어긋날 거 아닙니까? 찾아낼 수 있나요? 지금도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문회 부담 때문에 서로 고사를 해서 지금 좋은 인물을 못 모시는 게 문제거든요. 이것 지금 후보자의 정보들도 후보자가 동의를 해줘야만 사실 수집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사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내가 동의해서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좋은 인재를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수동적인 인사 검증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을 갖는 것이고요.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면서 배운 점 중에 한 가지는 제도의 문제점을 운영의 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치나 행정은 외관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지
시스템이 이상한데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은 후진적인 거죠. 네, 뭐 예컨대 이제 그렇다면 이 정보를 다른데 쓰지 못하도록 용도를 좀 명확하게 법정해 두고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규정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은 고발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할 의무가 있도록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이 관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 같은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제 그 장관 2명 또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올까 궁금한데 어제 이제 떠나는 국회의장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한국계 여기자 질문 여성 왜 이렇게 적냐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데 그런 점에서 보면 최수영 의원 네. 혹시 이번에는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한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의 솔직한 소회, 충격을 받았다. 예. 사실 뭐 그동안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사실은 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게 누적이 되니까 이런 결과들이 마지막에 좋은 결과, 그러니까 좋은 검증들이 결과가 안 나온다. 이 말에 자기가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 인사 교육과 뭐 보건복지에서는 저는 충분히 상징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회의장단과의 그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상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말 여성까지 확대한 여성 인재 풀을 놓고 검증해 들어갈 것이다. 교육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 부분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법무부가 이제 이 시행령을 빨리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빨리 이 조직을 가동할 텐데 그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가 매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동안 뭐 호남 없는 것 물론이고 여성도 안 보이고 그런 인사 스타일은 좀 비판 대상이었죠. 네,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국민 통합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대치가 낮은 그런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어제 이제 만찬에서 김상희 부의장이 존재감을 드러내셨죠. 임기 말에. 그래서 젠더 갈등 이런 거 문제 제기도 하셨고 했는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선거 기간 내내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했고 성인지 감수성 예산을 가지고 뭐 핵을 막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나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실태나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조금 여가부 폐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특히 이제 빈자리 두 곳에 대해서는 호남 또 여성 이런 적극적인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물론 뭐 배려 다 좋습니다만은 이번 두 자리를 저는 그렇다고 막 급하게 여성 호남 이렇게 하려다가 또 이상한 분들 모실까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 변화가 있다면은 새롭게 관리단도 꾸리고 그러니까 2기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꼭 장관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그 인사 스타일이라는 게 뭐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급하게 막 여성을 찾아야 된다 막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급하게 여성을 찾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거는 기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국무위원급 19명 중에 여성 3명, 차관급 41명 중에 여성 2명이에요. 역대 정부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자리 빈 걸 급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관 인사뿐만 아니라 이 새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좀 담아내는 인사들을 좀 충원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국민의 갈등인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정치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저는 정치의 폭과 그 깊이를 더 넓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면 그 인식에 따른 퍼포먼스, 행위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 천하람 변호사 인식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둘러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방향성과 속도는 비슷하게 맞춰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사 문제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최수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네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뵙죠.